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미국 증시가 지난 금요일에 다시 한번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매우 중요한 지표가 한 가지 발표가 됐었죠.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고용 호조 속에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지속되면서 결국 시장은 하락으로 마감했고요. 이로써 다우 지수는 4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주말 사이에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뉴스들을 쭉 보다 보니까 주말 사이에 한 번쯤은 일부 지역, 마리우폴 지역이죠. 이 지역에서 휴전 협정이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도 있었는데 그런 휴전 협상과 관련된 그 분위기 속에서도 러시아가 이 지역에 대한 무차별 폭격을 가하게 되면서 이 협정은 또 깨지게 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도 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에 굉장히 큰 변수로 계속 작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이 FOMC가 열리기 바로 전 가장 최후의 CPI 지표, 소비자 물가 지표가 또 발표가 됐죠. 자, 이렇게 원자재 가격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이 CPI 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긍정적 뉴스보다는 오히려 약간 경계심을 갖게 되는 뉴스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고 이번 주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저희와 함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감 분위기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전체리 앵커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날 미국 증시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면서 하락으로 마감을 졌습니다. 다우와 나스닥, S&P 500 지수 0.5에서 많게는 1.6%의 낙폭을 기록한 채 거래를 마쳤고요. 증시에 영향을 줬던 뉴스는 바로 이겁니다. 러시아군이 유럽 최대 규모인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을 점령했고 또 공격까지 이뤄졌다라는 뉴스가 전해진 겁니다. 우크라이나 악재가 단순히 단기 악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핵 재앙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조되면서 투심을 짓누르는 하루가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안전자산을 더 선호하다 보니까 국채 가격은 오르고 이와 반대로 움직이는 국채 금리는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미국의 10년물 금리는 10bp가량 하락하면서 1.73%까지 가리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악재에 가려져 시장으로의 영향은 사실 거의 없었지만 미국의 노동시장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날은 노동부가 발표하는 2월 고용보고서 결과가 공개되는 날이었는데 2월 신규 일자리가 무려 67만 8천 건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월가 예상치였던 44만 건을 크게 웃도는 수치였고요. 그리고 7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실업률도 좋았습니다. 1월에 기록했던 4%보다 낮아진 3.8%를 기록하면서 실업인구의 비율이 꾸준히 내려오고 있음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월가의 예상치였던 3.9%도 하회하는 수치였습니다. 미국 안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이다 보니까 인력을 구하고 또 일을 실제로 하려는 움직임이 예전보다 더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로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뉴스들 속에서 크게 움직였던 섹터와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뉴스와 그대로 연계돼서 움직이는 흐름이었는데요. WTI와 브렌트유가 각각 모두 6% 이상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사실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수입을 금지시키게 되면 국제유가가 지금보다 더 폭등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 금지 조치는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백악관이 이 같은 금지 조치를 배제하지는 않겠다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유가는 이날 장에서 더 강하게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섹터가 2.9%의 강세로 시장 대비 선방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그런가 하면 앞서 짚어드렸듯이 금리가 내려가다 보니까 금융주들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JP모건이 2.8%,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3.6% 정도의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한 가지 내려간 쪽을 보자면 여행 테마주들 역시 동반 급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아무래도 유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항공주들 일제히 약세였습니다. 그 안에서도 특히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9%의 이 급락세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쟁 리스크가 부각되다 보니 크루즈주들도 동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카니발과 노르웨이전 크루즈라인 6% 안팎의 하락세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미국 대표적인 여행주 가운데 하나인 에어비앤비의 주가 역시도 크게 빠졌습니다.
이 미국 기업들의 대러 제재 동참 움직임은 줄줄이 또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날 에어비앤비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내 모든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유럽 에어비앤비의 주가는 6%가량 하락 마감을 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종목군들이 급락 물결을 보이는 가운데 좀 잘 버텨주는 쪽이 있습니다. 역시나 지금처럼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는 시기에 우리가 숨을 곳은 경기 방어주인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월마트라든지 코카콜라, 펩시콜라 그리고 프록터앤갬블 등과 같은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들이죠. 또 헬스케어 섹터 내에서도 유나이티드 헬스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아래 산업 섹터 내에서 방위 산업 관련주들이죠. 로키드 마틴, 노스먼 그룹, LHX 등과 같은 종목들도 강세를 시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날 장에서 움직였던 섹터와 종목군들 모두 정리를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 증시 분위기까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증시의 최대 변수인 전쟁 우려에 물가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이번 주에는 시장의 조정 압력이 조금 더 커질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단기적인 악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핵 위기로까지 번지면서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 피난처인 금의 가격을 비롯해서 원유와 천연가스, 팔라듐 등 각종 금속의 가격, 그리고 밀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까지 오르다 보니까 물가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이번 주 현지 시간 10일에는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수가 발표되니까 주목을 해보셔야겠고요. 예상보다 더 높게 나온다면 시장에 다시 한번 충격을 가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에도 대비를 해봐야겠습니다. 또 이번 주는 3월 FOMC를 한 주 앞두고 연준이 블랙아웃 기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은 예정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까지 체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의 증시 일정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과 주말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오늘도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스태그 경고라는 건데 참 이게 어떤 내용과 관련된 걸까요? 네, 이제 뭐 스태그플레이션 경고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각종 경제 제재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영향에 이제 국제 유가가 1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한 이 글로벌 경기 반등에 대한 희망을 좀 꺾고 있는 상황인데요.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인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도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면은 이 고인플레이션과 경기 하강이 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현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 1970년대에 미국에서 경기 침체가 있으면서도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12% 정도 됐었던 그때 이후에 생긴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우리가 이 같은 스태그를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느냐? 러시아의 에너지 생산 시설에 대해서 직접적인 뭐 경제 제재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실제 뭐 원유 공급 업체라든지 정유사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러시아와 이 거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프 제재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서 뭐 원유뿐만이 아니라 밀과 가스까지도 공급 차질이 계속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또 이 상품 지수가 한 달간 약간 20% 정도 상승을 했고 이렇게 되면은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도 빨라진다. 그리고 성장이 다시 한번 둔화가 된다. 이렇게 또 걱정의 그런 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시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렇게 된다면 기업 이익의 성장세에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중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MSCI에서는 심리가 빠르게 하강하는 가운데서 빠른 또 금리 인상이 있을 경우에는 미국 증시가 전쟁 이전 수준 대비해서 20% 정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이번 주에는 그 연준의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는 소비자 물가 지표 CPI 지표가 또 발표가 됩니다.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 CPI 가격도 뭐 피크아웃에 대한 생각보다는 좀 더 우려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추가 자극하게 될까요? 어떨까요? 좀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국제유가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물론 뭐 근원 CPI 아니면은 뭐 PCE 중에서도 근원 PCE에 영향을 주지는 네네. 않죠. 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다른 부문으로 결국 인플레이션을 파생시킬 수 있다는 점이 좀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 주에 발표가 되는 CPI 역시도 좀 시장의 우려를 자극할 가능성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켓워치에 따르더라도 이제 유사 파생 시장에서 트레이더들이 지금 점치고 있는 2월의 CPI가 7.9% YOY 기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이 전망이 되고 있어요. 제프리스도 7.8%, 바클레이즈도 7.9%를 점치고 있기 때문에 주요 기관들의 전망치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는 이번 CPI가 지속적인 고물가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전조를 좀 보여줄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트레이더들의 예상으로 3월의 CPI도 8.3% 그리고 4월에도 8%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에 이랬던 것이 바로 1978년 9월에서 1982년 1월까지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었던 그 시기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지표를 다시 한번 또 주시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가이드스톤이라는 기관에서도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확실히 좀 높아졌다. 이미 악재가 많았고 여기에 이제 이 같은 우려가 성장 저해 요소로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서도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가도 이번 주에 나오는 것 어떻게 나올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버핏주라는 키워드를 꼽아봤는데 사실 이게 시장에서 통용되는 단어는 아니고 제가 한번 이렇게 좀 적어봤어요. 버핏주 뭐냐면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죠. 그런데 뭐 이런 가운데서 버크셔 해서웨이는 거의 사상 최고가 수준의 행진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버핏의 선택을 받은 주식들도 52주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 내용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 다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시장은 사실 하락했는데 하지만 워렌 버핏이 베팅한 것으로 알려진 두 개의 주식은 이날 급등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원유 기업인 옥시덴탈 페트롤리움과 또 미국 최대 슈퍼마켓 체인인 크로거입니다.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은 18% 하루 만에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크로거는 최근 연일 급등하고 있는 상태죠.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은 금요일 밤에 공개된 SEC 자료에 따르면 약 51억 달러 규모의 지분을 버크셔 해서웨이가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지난 2019년 당시에 워렌 버핏이 CNBC와의 인터뷰에서 유가가 장기적으로 오를 것에 베팅한다고 밝혔었는데 그 이후에 팬데믹이 터졌었죠. 2020년 팬데믹 이후 2분기와 3분기 13F 보고서를 보면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의 주식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이 당시에는 유가 폭락과 함께 정리를 했다가 다시 최근 유가 급등세와 함께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에 대한 버크셔 해서웨이의 매수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크로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크로거 역시 2019년 하반기에 처음 포트폴리오에 담기 시작했던 종목으로 상당히 유명했었는데 지난주에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외식 비용이 크게 오르게 되자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는 슈퍼마켓에서 식재료를 구입해서 집에서 음식을 해먹고 있는 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덕분에 동일 매장 매출이 4% 정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더불어 월가에서도 호평이 이어졌는데 BMO 캐피털에서는 목표 주가를 16달러나 높여서 57달러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종목을
살펴놓고 보자면 대표적인 에너지 관련주와 또 대표적인 방어주거든요. 일단 이 두 기업에 대한 월가의 평가와 함께 역시 지금 시장의 답은 에너지와 방어주밖에 없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일단은 뭐 소나기를 피하자라는 그런 취지에서는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경기 방어주 이런 부분들이 뭐 트렌드도 좋고 뭐 시장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앞서서도 이제 인플레이션 장기화 전망을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유가가 추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셀프 제재를 이 기업들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발 원유 공급이 한 250만 배럴 정도 지금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JP모건 같은 경우에도 제재가 지속될 경우에 연말에는 배럴당 185달러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전망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모건 스탠리와 그리고 레이먼드 제임스는 물론 이제 레인지로 제시하긴 했지만은 공통적으로 125달러 정도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RBC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가와 상품 가격의 급등을 좀 야기하면서 심각한 인플레이션 스토리를 창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분석을 할 만큼 에너지주에는 뭐 호재가 될 만한 그런 소식들이 전쟁 이후에도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필수재 업종 가운데서는 이제 크로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역시 이제 이 같은 환경에서 수혜가 좀 가능하겠죠. BMO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크레딧 스위스에서도 목표 주가를 47달러에서 57달러로 최근에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다만 이제 경계론도 있습니다. 앞으로를 좀 생각을 해볼 그런 요소도 있는데 에버코어 같은 기관에서는 음식료주가 이제 각광받는 환경에서 이 기업도 사업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업계 내에서 경쟁이 좀 심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사 내용에서도 나왔지만은 집밥에 대한 수요가 이제는 또 외식을 또 많이 하면서 회귀를 할 수 있다. 통상적인 수준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이런 점들은 시장에서 다소 좀 경계를 하고 있는 요소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굉장히 힘든 시장 속에서 좀 크게 오르고 있는 주식들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무엇일지 확인해 보시죠. 자, 다음 키워드 나만 잘 나가. 이것도 뭐 두 번째 키워드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뭐 기업을 볼 때는 그 섹터 자체가 굉장히 좀 훈풍을 타면서 기업들의 주가가 연동해서 움직이는 경우도 네. 많고 아니면은 이제 섹터는 좀 부진한데 기업이 좀 혼자서 잘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바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기업이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인데요. 스플렁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의 주가가 이틀 연속으로 급등을 하면서 한 12% 정도 이틀 동안 상승을 했고요.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섹터 전체가 굉장히 좀 부진한 것에 반해서 좀 나만 잘 나가는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급등을 했던 호재는 사모펀드 헬만 앤 프리드먼이라는 이 기관에서 지분 7.5%를 인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 14억 달러 규모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서 이 기업이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다른 소프트웨어 성장주와 마찬가지로 스플렁크도 작년 11월 이후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부진했는데요. 그러면서 시가총액의 4분의 1 정도가 증발하기도 했습니다. 시스코 시스템즈가 이 기업을 인수한다는 얘기가 전해지기도 했었지만은 이제 루머로 끝난 바도 있었고요. 하지만은 이제 최근에 좀 서강이 비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1월 결산분기 호시적을 발표를 했고 동시에 게리 스틸이라는 인물을 CEO로 신임으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스틸 신임 CEO는 사이버 보안업체 프루프포인트의 현 CEO이기도 합니다. 블룸버그에서는 이번 사모펀드의 지분 인수가 새로운 CEO에 대한 신뢰를 보여줬다라고 또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은 뭐 이제 사모펀드의 지분 인수 소식과 함께 급등했다고 보면 될 것 같긴 한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요즘에 사이버 보안 관련주들이 큰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혹시 그러면 이 스플렁크도 이런 테마에 좀 묶일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스플렁크 자체에 대한 기업들 그 월가의 평가는 어떨까요? 네, 이 기업의 이제 매출 구조를 따져보면은 라이선스, 클라우드 서비스, 메인터넌스 요 세 부문으로 좀 매출을 산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이버 보안을 따로 떼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스플렁크는 이제 서칭이라든지 모니터링 그리고 분석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인데 이 다른 기업들의 보안팀들도 이 같은 솔루션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사이버 보안 섹터로 묶일 수가 있다. 테마로 묶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새 CEO도 이제 사이버 보안 업체의 CEO가 들어오게 됐고 그리고 과거에 이 기업이 했던 M&A 행보를 보더라도 사이버 보안 기업들을 많이 좀 인수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일리가 가는 그런 대목입니다.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에 이 급등을 했던 거에는 다이와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아웃퍼폼으로 상향 조정하고 또 큰 몫을 했거든요. 근데 이 기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러시아 관련 우려로 인해서 보안 수요가 증가하는데 이 기업도 수혜가 가능하다라고 또 분석을 했어요. 뭐 기존에 최근에 좀 변화가 감지되는 것과 이 더불어서 사이버 보안주로도 충분히 묶일 수 있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사모펀드의 지분 인수가 있었고 여기에다가 사이버 보안 관련된 기업의 CEO가 선임이 됐고 자 여기에다 더불어서 또 기업들의 월가의 평가들도 좋아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난 금요일 스플렁크의 주가를 크게 올렸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이겁니다. 오래 기다렸다입니다. 아마 뉴스 다들 보셨을 텐데 정말 오래 기다렸어요. 테슬라의 베를린 기가팩토리가 가동에 들어가는 이 승인,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독일 현지 관료가 지난 금요일에 테슬라의 베를린 공장이 본격적인 상업 생산을 하기 위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공장은 연 50만 대 생산이 가능한 규모인데 원래는 작년 여름쯤부터 차량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지만 코로나라든지 공급망 문제 그리고 환경단체의 반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개월간 이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테슬라에게 특히 이 유럽 공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캐널리스 리서치에 따르면 작년 전 세계적으로 약 650만 대 전기차가 팔렸습니다. 그중에 순수 전기차는 약 450만 대 정도 팔렸고요. 자, 그런데 유럽에서만 230만 대의 전기차가 팔렸거든요. 전 세계 신규 전기차 가운데 약 19%가 유럽에서 팔린 것이고 또 그중에 절반 넘는 54% 정도가 테슬라와 같은 순수 전기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공장을 가동하는 것이 테슬라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물론 이번 승인을 한다고 해서 테슬라가 바로 생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테슬라는 차량이 생산되고 또 고객에게 인도되는 과정에서 대기오염 관리가 되는지 또 물 사용량을 관리할 수 있는지 등 이런 조건을 충족시켜야지 본격 생산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자, 그래도 거의 본격 생산에 양산에 들어가는 신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자, 일단 베를린 공장이 가동될 경우 월가의 테슬라에 대한 눈높이도 좀 높아지게 될지 궁금하고요. 월가의 시각이 어떨까요? 당연히 이제 호재로 좀 생각할 것 같습니다. 생산 역량을 추가로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완성차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배터리도 많이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러면서 이제 웨드부시 같은 기관에서는 글로벌 생산 차질 문제를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리고 인도량을 늘릴 수 있는 대규모 호재다라고 해석을 또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건 아니다. 이런 말씀도 또 드리고 싶은데요. 일렉트랙이라고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뭐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그런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Batteries not over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 조건부 인가라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실제로 테슬라가 생산을 시작하기까지는 전제 조건을 한 400개 정도 충족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사측에서는 물론 이제 2주 안에 이를 다 해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또 모르는 상황이 되겠죠. 여기에 한 가지 더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독일 역시도 기술 인력의 품귀 현상을 좀 빚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직난을 뚫고 이제 인력을 좀 원활하게 충원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현재 실제로 가서 생산을 시작하기까지는 좀 전제 과제들이 좀 남아있다. 이 부분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헤드라인만 보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지만 이렇게 세부적인 디테일한 내용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저희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애프터마켓이었고요.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